자, 21번입니다. 미수가 특징에 대한 설명,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이 많다.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 원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면 수정란이 착상하면서 이렇게 분열을 해요. 그죠? 분열을 해서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2, 3개월이 되면 손톱만해지면서 위에 반은 태반이 되고 반은 애기 머리가 돼요. 그죠? 머리가 돼서 여기서 몸통이 나오고 앞다리가 슉, 뒷다리가 슉, 손이 슉, 다리 슉, 손가락이 슉, 발가락이 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성장을 해요. 성장. 그 다음에 그래서 발달도 성장의 신체의 이 크기가 변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고 발달은 기능이 이제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머리부터 먼저 생겼기 때문에 2, 3개월에 2 내지 3개월에 이제 목을 가누기 시작해요. 요즘에 애들은 훨씬 더 일찍 목을 가누기도 하지만 이때 목을 가누고 그 다음에 이 몸을 뒤집고 목을 이용해서 뒤집고 그 다음에 팔과 다리를 이용해서 기고 그 다음에 그게 배밀이 하죠. 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발가락 이용해 손가락 이거 짚으면서 일어서고 발가락 이용해서 걷고 이래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발달을 해요. 성장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돼서 미숙아들은 그러니까 지금 미숙아들은 체중이 2.5kg 이하, WHO 기준으로 해서 2.5kg 이하인 경우에 미숙아라고 해요. 그죠? 저출생 체중아예요. 그런데 이거는 되게 우리 이제 출산이 40주에 이제 분만을 하는데 이 기간을 덜 채우고 나오면 이런 후기에 가서는 체중이 갑자기 커지거든요. 커져서 그러니까 이 세포가 한 개 있을 때 분열을 하고 2개가 되지만 1조 개가 되면 분열 한 번 하면 2조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후반기에 아기가 많이 커지는데 빨리 출생을 하게 되면은 분만 출생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일찍 조산 그러죠. 조산. 그래서 37주까지 태어나면은 조산아라고 해요. 일찍 태어나요. 조산 아들은 미숙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기에서 머리, 몸통, 팔, 다리, 그 다음에 손가락 이런 순서로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손이나 발은 이게 끝에 발달하는 거예요. 제일 나중에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나오면 이 무더기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송금, 달금 이런 것들이 덜 생겨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얼른 생각하면 쪼글쪼글하면 애들이 미숙아일 것 같지만 미숙아들은 손바닥, 발바닥까지 끝부분은 주름이 안 생겨요. 대신에 이런 몸통에는 이게 세포 분열이 덜 됐으니까 통통한 건 없죠. 그래서 마르면서 솜털이 많고 태지가 많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머리는 상대적으로 커다래 보이죠. 골격은 왜냐하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한번 보면은 21번에 미숙아는 주름이 적어요.
주름은 다 발달했을 때 나중에 제일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무더기 먼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체온 유지가 어렵고 호흡이 느리죠. 호흡이 빠르진 않아요. 빠른 것도 그것도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이 적거나 없으며 솜털이 많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애가 살은 없는데 솜털은 많아요. 미숙아들은. 신체 비해 머리가 크고 야외에 없다. 그래서 1번이죠. 태지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농담으로 쇠똥도 안 뽑혀진 것이 이렇게 얘기하죠. 덜 자랐다는 얘기예요. 자, 22번에 그래서 21번에는 4번이에요. 자, 22번에 신경성 식욕부진 아동. 자, 신경성 식욕부진 아동이에요. 대체로 동생을 낳았다거나 하면은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사랑이나 관심을 뺏겼다고 생각해서 자존감이 떨어져요. 나는 누구인가, 왜 쟤만 예뻐하는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욕부진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신경성 식욕부진 아동을 위한 간호는 약 먹이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약 먹는다고. 그 다음에 결국은 가족들,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니까 가족들을 같이 교육해야 되는 거죠. 이 애기 혼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상 개선을 위하여 완고하면은 더 안 되겠죠. 그렇게 사랑과 관심의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가 그렇게 판단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니까. 자, 자존심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을 계획한다. 가족들을 참여시켜서. 자, 22번에, 그래서 4번입니다. 23번에 체온이 38도 이상 열이죠. 어른베개,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개는 코가 따뜻하면 자는데 사람은 발이 따뜻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발까지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23번 1번. 24번에 영아 성장 발달, 조금 전에 얘기했는 거죠. 그래서 성장은 이 신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크는 거예요. 발달은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가 이걸 다 몇 개월에 어떻게 다는 몰라도 예를 들어 2, 3개월이면 목을 가는 거. 그 다음에 3, 4개월이 지나면은 이 배를 사용해서, 몸통을 사용해서 뒤집거나 배밀이 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우리 24번에 한번 보면, 그래서 6개월 정도가 되면 잡아주면 안기 시작한다. 그래서 2, 3개월, 3, 4개월 해서 이거 이제 5, 6개월 되면 이 다리가 이 팔을 쓰면서 이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돼요. 잡아주면 앉고 되죠. 그래서 24번은 1번이 맞는 거예요. 맞는데 요걸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2번 한번 보세요. 이 개월수를 맞춰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건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2, 3개월부터 목부터 가누기 시작하니까 밑으로 이렇게 쫙쫙 내려오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다고 생각해도 2번에 보면 영아기 동안에 시각, 청각, 우리가 영아기는 1년이에요. 12달 동안에 12개월 될 때까지 시각, 청각, 미각이 다 완성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3, 4세대에도 높은 데서 막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두 눈이 이렇게 조절을 해서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가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아기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유아기까지도 그게 시력이 완성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24번 1번이에요. 25번에 치과진료 보조에서 감염 방지, 치과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기구 세척 시 앞치마, 두꺼운 고무장갑, 기구에 의해서 손이나 다칠까 싶어서. 그 다음에 가능하면 비형 감염 예방 접종, 이렇게 찔리거나 혈액에 노출될 환자 혈액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감염성 질환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는 세척하여 멸균한다. 그러니까 지금 멸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멸균해서 써야 되고, 한 번 사용한 오염된 기구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당연하고. 자, 그 치과 기본 기구는 진료를 할 때마다 쓰는 기구이므로 매번 교환해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균이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당연히 사람마다 멸균된 걸로. 누구나 다 치경, 그 다음에 핀셋, 그러니까 커튼 플라이어라고 불리는 핀셋, 치과용 핀셋, 그 다음에 그 익스플로러라고 해서 탐침, 이 세 개는 모든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죠? 치과에서 요거는 기본은 반드시 멸균해놔야 돼요. 멸균하고 매번 바꿔줘야 돼요. 사람마다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 자, 26번에 영유아기에도 자, 구강관리해야 되는데 구강관리 맞는 거. 자, 생후 36개월 그러면 우리 나이가 4살이에요. 36개월이면 3살 해가지고 우리 나이는 보통 4살이라고 그러죠. 치솔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기 치솔은 생후 6개월에 대체로 아래, 그러니까 유중절치, 하악 유중절치 아래 앞니 2개가 먼저 나는데 그때부터 지가 못하니까 꺼지로 닦아주기 시작해야 돼요. 엄마가. 그래서 치아 관리를 이가 나면서부터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을 때는 가르쳐서 돌만 지나도 잘해요. 걸어다닐 수 있으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26번에 자, 치솔은 생후 36개월 틀렸죠. 6에서 12세까지 불소를 다량 주어 이게 양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불소 과잉되면 반상치라고 막 하얀 점 있는 반점 있는 이가 돼요. 그죠? 자, 혼자 치솔을 사용하는 시기는 7세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자, 이가 나는 초기에는 헝겊에 물을 묻혀 이와 잇몸을 닦아주는 게 좋죠. 그 이가 날 때부터 관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4번 27번에 침. 자, 틀린 거. 침을 맞을 때 틀린 걸 찾는 거예요. 허약 체질, 신경감염 환자는 누워서. 그렇죠. 어지러 볼까 싶어서 그래요. 자, 유침 시간 동안, 그 유침은 침을 놓고 대개 20분 정도 있어요. 이따가 빼요. 그죠? 시간 동안 환자의 자세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그 침 꽂아 놓은 상태에서 뒤집거나 하면은 침이 부러지거나 빠지고 박히고 그럴 수 있겠죠. 자, 현무는 어지러움이에요. 현무는 어지러움. 자,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눕히고 의사에게 보고한다. 좀 누워가 머리를 약간 낮춰가지고 안정하면은 괜찮아져요. 되게 침 맞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거나 긴장하면 이렇게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지? 자, 27번에 4번에 사용한 침과 알코올 솜은 일반 의료 폐기물 속에 이건 일반 폐기가 아니죠. 침이니까 찔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알코올 솜은 피가 묻었잖아요. 일반 의료 폐기물하고는 다르게 특수로 해서 이제 감염관리 그 범 내에서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27번에 4번, 28번에 수욕요법. 이거는 그 뜨거운 물, 찬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방에서 쓰는 냉온욕. 찬물, 뜨거운 물 왔다 갔다 한다고 냉온욕이라고 해요. 냉온욕. 자, 그래서 냉온욕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목만 내놓고 아니에요. 심장까지 넣으면 심장 그러니까 가슴 부분은 담그면 안 돼요. 자, 중증 심장 질환에는 안 되죠. 냉온 왔다 갔다 하면은 심장에 부담이 되죠. 그 다음에 공복 상태에서 수분을 2리터 정도 섭취 후 시행한다. 공복 상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는 이런 치료를 안 하는 게 좋죠. 대부분의 치료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염기를 조화시키고 해독과 중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냉온욕법을 해요. 한방에서는. 그래서 4번이요. 4번. 자, 그 다음 29번에 임신 초기 인부에게 매독균. 자, 요거는
임신 4개월까지 치료를 해야 돼요. 5개월부터는 태반에서 직접 아기와 엄마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혈액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독균은 생식기로 감염이 되지만 혈액 속에 균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 감염이기 때문에 태반이 연결되기 전에 항생제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매독은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잘 돼요. 그래서 항생제로 치료를 하면 돼서 산모들한테 괜찮은 항생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4개월까지 5개월 되기 전에 치료해야 돼요. 자, 그래서 5번 30번에 코피가 나면, 자, 코피가 나면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코피 날 때 보통 우리 발치를 하고 치아를 뽑고 난 다음에는 그 치아 뽑은 자리에 솜을 막고 그걸 이렇게 물고 침을 삼켜야 돼요. 이렇게 뱉으면 그게 충격이 가면서 피가 나기 때문에 출혈이 다시 되기 때문에 발치한 후에는 피를 삼키고 그 다음에 코피는 뱉어야 돼요. 코피는 놔야 돼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고 넘어간다고 해서 피가 안 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게 들어가면은 식도로 들어가서 위에 들어가서 메스꺼거나 뭐라 그럴까요? 냄새 나서 토하기 쉽고 토하면 충격이 나기 때문에 코피가 더 많이 나겠죠. 그 다음에 혹시 또 호흡 조절이 잘못돼서 기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는 밖으로 흘려야 되는 거예요. 흘려야 되지 삼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코피가 날 때는 일단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이렇게 이게 높으면 혈액이 덜 올라가기 때문에 중력이 덜 가서 출혈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앉거나 선 상태에서 콧등 위에 가운데나 여기 목 뒤쪽에 찬물 찜질을 하고 코를 막아도 괜찮아요. 막는데 여튼 피를 앞으로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30번에 1번이 머리를 뒤로 젖혀갖고 이렇게 삼키거나 기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이 그거예요. 머리로 가는 피의 양을 적게 한다는 거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앉거나 서면 압력이 적게 가갖고 출혈량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1번이고, 그 다음에 31번에 중독 요인 있는 약물을 너무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수면제 먹고, 자살도 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바로 위세척을 하면 괜찮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여튼 중독 물질을 먹어서 해로운 물질을 먹었을 때는 바로 구토하게 하고, 구토할 시간이 지났거나 구토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위를 씻어내야 돼요. 튜브를,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해서 씻어내죠. 그죠? 위세척이에요. 31번에. 4번. 자, 32번에 인공호흡을 해야 할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자, 인공호흡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담 섞어서 얘기를 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나왔더니 물고기를 물고 나왔어요. 그러면 물고기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물고기 일단 빼야 돼요. 그래서 이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물 제거를 해서 입안에 이렇게 자기가 숨쉬기 어려워졌으면은 객담이나 침이나 이런 게 막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기도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물 제거를 하고 기도가 똑바로 되도록 머리는 좀 뒤로 젖히고 이렇게 해갖고 일자로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일단 기도를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확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번에 2번이에요. 뭐 막힌 게 없나. 그 다음에 이렇게 처져가지고 혀가 뒤로 물러가고 이렇게 한 건 없나 해서 이렇게 뒤로 딱 해서 목을 뒤로 젖혀서 기도를 개방해줘야 되는 거예요. 32번에 2번, 33번에 부분 유전자수를 받는 환자의 급속 이동 증후군. 그래서 덤프, 보통 우리 트럭, 큰 트럭을 덤프 트럭 그러잖아요. 덤프, 이런 덩어리, 큰 덩어리가 여기 큰 게 꽉 막혔다. 이게 덤핑 신드롬인데 급속 이동 증후군이에요. 이것도 우리 앞에 문제에서 참 많이 나왔는데 이 그 위를 부분 혹은 완전 절제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위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위를 이렇게 절제를 했다 생각해요. 완전히. 그래서 여기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위를 갖다 붙여서 완전 절제를 했다 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위 모양을 이루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잠을 갖다 당겨 붙였으니까 이렇게 하거나 조금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 같은 수분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우르륵 들어가면 여기가 병목 현상이 생겨서 꽉 막히는 게 돼요. 미주신경을 자극해갖고 막 식은땀 돌리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이 많은 음식들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방이나 천천히 내려가는 거를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이렇게 얘가 좀 자리 잡아서 커질 때까지 그 음식을 천천히 자주 먹고, 그러니까 조금씩 천천히 자주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내려갈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분이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먹고 나서 조금 누워 있는다든지 안정한다든지 조금 먹고,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위가 없어진 상태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소위 말하면 밥통이 없어진 상태니까 들어갈 저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번에 2번이에요. 2번. 그 다음 34번에 자, 수술 후 환자가 피부 창백하면 뭐예요? 벌써 창백하다면 수술 꼬매는 자리에서 피 났다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는 꼬맨 자리에서는 피가 안 나도 안에 꼬맨 자리에서 피가 나서 뇌출혈이라서 밖에는 안 보이지만 안에 출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창백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맥박이 122회, 우리 성인 맥박이 얼마예요? 정상에서 60에서 100이죠. 그죠? 100회 1분.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에요. 100회 1분 동안에 60에서 100회. 그 다음에 호흡은 우리 15에서 20인데 호흡에 대해서는 안 나왔죠. 혈압이 떨어졌죠. 혈압이 120에 얼마예요? 80mm의 지지예요. 그죠? 그랬는데 이 혈압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게 우리 맥박이 많아졌다. 100회 이상이 됐다는 건 아까 우리 아까에서 항상성 얘기를 했죠. 우리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은 보상작용을 해요. 자율신경이 저기 해가지고 머리에 통보를 해서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그랬죠. 뇌에다 통보를 해서. 그래서 이게 항상성을 유지하고 요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신에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뇌의 기능이 이상이 오니까 산소를 더 흡수하기 위해서 이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산소가 모자라면, 뇌에 산소가 모자라면 호흡과 맥박이 증가해요. 맥박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호흡과 맥박이 증가해서 보상작용을 하는 거예요. 보상이라는 것은 항상성, 내 몸의 요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그게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보상하다가 안 되면은 배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급속도로 샤워이 오고 나빠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34번에 그래서 뇌출혈이에요. 5번 뇌출혈은 바깥에는
안 보이지만 안에서 내장이나 이런 데서 출혈이 있는 거예요. 뇌나 이런 데서 출혈이 있는 거예요. 34번, 5번, 35번에 수술 짓고 금식해야 될 때 갈증을 호소하면 물 먹으면 안 되니까 입술에 그 물 축여주는 거예요. 꺼지 같은 걸 물 축여가지고 입에 입술에다 축여주는 거예요. 그다음 얼음을 물고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죠. 35번에 3번, 36번에 조기 파수된 인물을 응급실에서 분만실로 운반 시 적절한 이송 방법은 우리 어쨌든 일어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걷거나 이 양수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 그 아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여기에 있으면은 이제 보통 우리 임시를 안 했을 때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에 아기가 하나 있어요, 그죠? 아기가 하나 더 있는데 배 복벽이 이걸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어서 엄마가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충격을 가하면 아기가 바로 이렇게 짜부러지니까 아기가 바로 눌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궁 속에 증대된 자궁 속에 고무풍선처럼 그 안에 물공처럼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공 속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충격이 가지 않고 그 체온도 보호하고 해서 이 양수가 있는 동안에는 아기가 엄마가 어떻게 움직여도 썩어남거나 막 움직이고 구부리고 해도 아기는 괜찮아요. 물공 속에 있으니까. 근데 아직 밑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 물공이 터져버리면은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자궁막이 이렇게 아기한테 이렇게 딱 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이렇게 움직이면 아기가 그냥 쪼여지는 거예요. 아기를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분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양수가 터지는 걸 파수라고 하거든요. 터지면 엄마가 그냥 똑바로 누워가고 이렇게 가만히 안 눌리도록, 애기 안 눌리도록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것에 하든지 아니면은 스트레처에 태워가지고 그대로 움직이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가서 되게 제왕절개를 하죠. 왜냐하면 아주 응급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36번에 조기파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기 전에 파수가 되는 거예요. 자, 5번이에요. 37번에 3일이 지난 산모가 애 낳고 3일이 지났어요. 그죠? 혈압이 120에서 80 괜찮죠? 호흡 20 괜찮아요. 그죠? 15에서 20. 맥박 78. 그래도 괜찮아. 출혈은 없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 다음에 체온이 38.2도죠. 그게 문제죠. 요거는 감염이 있을 때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균이 우리 몸속에서 들어오면 내 몸에 있는 저항력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죠. 그러니까 모성 사망 중에 첫 번째가 출혈이고 두 번째가 감염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8번에 설사. 설사는 무조건 굶겨야 돼요. 어린이나 애기나 할 거 없이 무조건 굶겨요. 굶기는데 우리 사람 몸에는 70%가 수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체중의 70%는 수분이어야 돼요. 수분. 그래서 이 수분이 모자라면 탈수가 돼서 열이 올라가요. 탈수열이 올라가면 열 자체로도 위험해질 수가,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설사는 일단 옮기면서 물 줘야 돼요. 수분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못 먹는 애들 같으면 주사를 놔서라도 IV를, 플루이드로 공급을 해줘야 되죠. 38번에 2번,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그냥 맹물이 아니고 0.9% 뭐예요? 0.9% 소금물이죠. 이 NaCl 용액해서 이게 노멀셀라인이라는 걸 했죠. 그래서
노말 셀라인인데 이게 이물을 보충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생리 신경 쓰죠. 우리 플루이드를 넣을 때는 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을 섞어서 넣기도 영양제로 넣기도 하지만 수분 보충이 필요할 때는 이 노말 셀라인을 이제 그 주사를 넣죠. 그래서 수분 보충, 수분과 전해질 보충을 해요. 전해질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요 이온과 요 이온을 보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그 염소 이온을 보충한다는 얘기예요. 자, 38번에 2번, 39번에 고체온, 체온이 높아지는 발생 기전과 증상 연결이 옳은 거, 맞는 거예요. 자, 열성경련. 자, 고체온 발생 기전과 증상 연결이 옳은 건, 요거는 좀 문제가 조금 애매해요. 그죠? 애매한데, 이 주어진 상황 내에서 위에 지문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생략했나 봐요. 그죠? 자, 열성 경련, 심박출량 부족, 탈수.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경련을 많이 하면 그 심박출량이 부족합니다. 그게 이 경련하고 심박출량 부족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은 경련을 일으키면은 그 심장 박동은 더 많아지겠죠. 더 많아져서 그 심박출량이 더 부족한 게 아니고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열사병은, 이번에 열사병은 특히 뇌, 머리가 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 체온 조절 중추, 뇌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그 기능을 못해가지고 체온이 마구마구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그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 우리 노력이 우리 몸에서 있는데 그 체온 유지가 제일 중요한 항상성 유지죠. 우리 몸을 똑같이 이렇게 유지해주는 거. 근데 그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이 나는데 열이 너무 가해져가지고 머리에 특히. 그래서 이때는 그 땀도 안 나요. 햇볕이 너무 많이 가해졌으니까. 그래서 심한 발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보통 고온 따뜻한 데 많이 있으면, 습도도 많은 데 있으면 땀도 많이 흘리죠. 너무 뜨거운 데 있으면 땀도 안 나요. 그냥. 자, 그 다음에 3번에 열성 경련. 경련으로 인해서 만약에 심한 발환이 있다면 나트륨 소실이 돼서, 땀은 그냥 우리 체액이 나오는 거니까 70%에 0.9% 소금물이 나오는 거예요. 수분만 소실되는 게 아니고 소금도 소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설사에도 탈수됐을 때는 수분뿐만 아니고 이 전해질 보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경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땀을 흘렸으면 나트륨 소실이 돼가지고 지금 체온이 높아진다 그 뜻이에요. 땀을 많이 흘리면 나트륨 소실이 돼서 탈수됐잖아요. 탈수돼가지고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해질까지 다 소실이 됐으니까 열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39번에 3번. 이건 너무 애매한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면 안 나올 거예요. 그냥 그 기전을 거기 설사할 때하고 똑같이 그 기전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 자, 39번에 3번, 40번에 산전진찰 시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 우리 산모들이 아까
아까 우리 얘기했죠. 모성 사망, 특히 엄마와 아기가 같이 위험해질 수 있는 병, 엄마와 아기가 같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 임신 합병증이 임신성 고혈압, 그 다음에 똑같은 말로 자간전증. 그 자간증은 그 경련을 주증상으로 하고 그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새까맣게 되면서 보통 부어가지고 그 엄마와 아기가 생명 위험해지는 그런 아주 위험한 병인데 자간증인데 자간 전에 나타나는 증세.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임신 중독증.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조금씩. 그런데도 이거 세 개 다 같이 얘기해도 괜찮아요.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임신으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지는데 그걸 자간전증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임신 중독증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임신으로 인해서 죽은 게 모성 사망의 원인이 출혈이라고 했죠. 첫 번째가 출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감염. 자, 그런데 일단 이 출혈과 감염이 근데 이건 임신 중독증 때문에 출혈과 감염이 되게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 이외에도 이 자간전증 자체 때문에도 위험하죠. 그런데 의식의 장애 오고 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요. 어쨌든 이 출혈, 감염을 일으키는 임신 중독증을 초기부터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7개월까지는 월 1회, 7개월까지는 월 1회, 그 다음에 8, 9개월은 월 2회, 10개월에는 주 1회 해서 병원을 가서 산전 검사를 해요. 그죠? 그 산전 검사를 하는데, 진찰을 하는데, 거기 가서 꼭 해야 되는 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증상이 뭐예요? 고혈압. 첫 번째가 고혈압. 두 번째가 단백뇨. 이거 뭐 귀가 닳도록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튼 지금 우리 보면은 이걸 뭐 계속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고혈압, 단백뇨, 부종인데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 혈압을 측정하고 소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체중을 봐요. 부종은 체중으로 알 수 있으니까 갈 때마다 이렇게 갈 때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 세 가지가 돼요. 세 가지 검사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40번에 1번. 자, 41번에 노인 우울증. 자, 맞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에게 더 흔하다. 여자 노인들이 우울증이 훨씬 많아요. 자, 노인 우울증은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 병이라고 안 그러죠. 정리라고 안 그러죠. 자, 우울증이 심한 경우 식욕 증진과 과다 수면. 식욕 증진은 아니에요. 우울증인데요. 잘 안 먹으려고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과다 수면이 그러니까 너무 자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자는 경우도 있어요. 불면증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울증으로. 자, 4번에 배우자 및 사랑하는 가족의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니까 다른 젊은 사람들은 원인이 좀 더 다양할 수가 있어요. 우울증이 오면. 그런데 노인이라고 했잖아요. 노인은 되게 배우자나 주위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이에요. 상실. 그걸 반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반응성 우울은 그래도 좀 치료하기가 저절로 치료되기도 하고 치료하기가 좀 좋죠. 왜냐하면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우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우울증이 있어서 치료가 좀 쉽다는 거죠. 41번에 4번. 42번에 노인의 수면 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노인의 수면 강화. 자, 근데 41번에 이게 이래요.
그 반응성 우울증 41번 잠깐만 가면 반응성 우울증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을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 좀 뭐라 그럴까요? 옅어질 수 있는 점이 있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상실이 된 상태가. 그러니까 계속 그 환기가 되죠. 그래서 또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해요. 자, 41번에 4번, 42번에 노인 수면 감호. 자, 수면제 먹었다고 해결된 게 아니죠. 평생 동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자, 자기 전에 운동하면 노인들은 각성이 돼가지고 잠을 더 못 자요. 자, 수면 부족 호소시 알코올, 술 먹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침실의 조도를 낮추고, 조도는 밝기에 밝기. 자, 환경의 자극을 최소화한다. 이거 괜찮죠? 조용하게 해가지고. 자, 4번, 43번에 이동차, 스트레처에 밀고 다니는 차예요. 그죠? 눕혀가지고 환자를. 자, 틀린 거 찾는 거죠. 이동차에 난간 올려야 되죠.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사이드레일이 다 있어요. 그죠? 자, 환자의 이동 시 옳지 않는 것을 올림 받고 머리 쪽에 써야 돼요.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동차 이동 방향으로 환자의 다리가 향하게 한다. 다리가 앞으로 가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밀고 가는 거예요. 머리 쪽에서 써가지고. 자, 경사진 코스를 올라갈 때는 환자의 머리를 앞으로. 자, 경사진 코스를 할 때는 이렇게 기우니까 머리가 뒤로 가면 머리가 무거워가 뒤로 이렇게 쏠리니까 머리를 앞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에 환자의 다리 쪽이 먼저 들어가게 한다. 엘리베이터에 들어갈 때는 머리 쪽이 먼저 들어갑니다. 자, 43번에 5번, 44번에 자, 그 심부 차원 측정으로 고막 순간 차원을 하죠. 맞는 거 찾는 거예요. 1분간 아니고 순간 측정이에요. 순간. 자, 성인의 경우 전 하방이 아니고 이걸 후해야 되죠. 여기다 귀를 귀에다 꽂으려면 귓바퀴를 뒤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에 후 상방이에요. 위로 이렇게 해야 웨이도가 똑바로 된대요. 웨이도가 후상방. 자, 그 다음에 삼출성 중이염. 삼출성은 진물이 난다는 얘기예요. 중이에 염증이 생겨서, 귀에 염증이 생겨서 이런 경우에는 측정이 못하겠죠. 물 생겼는데 측정이 안 되겠죠. 자, 소아의 경우 후하방. 소아는 3cm 미만은 이렇게 귓바퀴를 뒤로 해서 밑으로 이렇게 당겨야 웨이도가 똑바로 된답니다. 자, 44번에 4번, 45번에 자, 침상 안전 중인 환자에게 풋보드, 발 받침대예요. 발 지지대. 발에 닿게 하여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이유는 자, 발의 신전. 신전은 발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바닥에 자극을 주기 위해 발의 외회전 방지, 근육과 힘줄의 위축 방지, 다리 신경을 자극하기 위해. 자, 지금 우리 장기간 침상 안전 중인 환자에게 발 지지대 그랬는데 이 계속적으로 자극하게 이게 무슨 뜻이 뭐였는가 하면은 진짜로 하면은 우리가 풋보드를 하는 이유는 풋드랍 하수적 예방이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오래 누워 있으면 발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일어서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을 이렇게 받쳐주는데 지금은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이렇게 해갖고 그냥 발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발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외회전되거나 혹은 발이 이렇게 드랍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의식이 있다는 걸 전제로 장기간 요양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드를 받쳐놓고 자기가 계속 이렇게 저항성 운동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리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얘기죠. 요게 아주 미묘한 차이로 의식불명인 환자에는 이 자극을 주는 게 아니고 이 풋드랍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박아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5번에 4번이에요. 4번. 그 다음에 46번에 감염병 환자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바꾸어 써야 할 경우가 아닌 것. 자, 우리가 만약에 요즘처럼 그렇게 완전히 뭐 방호복까지 입고 가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그 가운 입고 그 격리 가운 입고 그 마스크하고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마스크를 교환해야 될 때는 저지는 무조건 바꿔야 돼요. 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활동성 결핵 환자가 가까이 기침을 했다거나 가까이 닿았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 마스크를 착용 한 2시간 지나면 무조건 바꿔야 돼요. 그죠? 병실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환자가 간호사의 얼굴에 대고 기침해서는 당연히 바꿔야 되죠. 자, 30분 전에 마스크를 교환하면 별일 없으면 2시간 끼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번이에요. 자, 47번에 자, 감염병 환자의 감염 차단 행위를 위해 격리병실에 입원했다. 격리병실에서 지켜야 할 지침,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틀린 거. 자, 손을 씻은 후 수도꼭지는 소독 타월로 산다. 좋죠. 손거기 수도꼭지에 또 묻어 있으니까 손 씻고 나서 또 만지면 자, 되니까. 자, 격리병실 사용하는 침료 매트리스예요. 고무 커버. 왜냐하면 분비물이 거기 스며들면 안 되잖아요. 자, 격리병실에서 사용하는 기구나 쓰레기는 이중 포장해야 되죠. 자, 격리가운을 격리병실 안에 걸어둬야 될 때는 자, 외면이 겉으로 맞죠? 그래야 오염된 부분이 오염된 방 쪽으로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다음 입을 때 그 안에 깨끗한 쪽으로 입을 수가 있으니까. 자, 5번에 격리실에서 나온 식기는 깨끗이 식기는 있잖아요. 식기는 특히 수인성 감염병, 소화기성 감염병으로 식기를 통해서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병은 식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니까 그 식기를 가져와서 가능하면 식기를 바로 끓일 수 있는 그릇에다 담아오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물 붓고 푹푹 삶아가지고 씻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끓이기 전에 씻으면 거기 손하고 그 개수대 전체에 다 균이 묻으니까 끓여서 식혀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7번에 5번이에요. 자, 48번에 도뇨sep트. 자, 유치도뇨가는 소변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 튜브를 통해서. 자, 멸균포를 펼치는 순서. 그 드레싱 세트에서 멸균포를 펼칠 때는 갖고 와서 뭐부터 확인해요? 날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멸균 됐는지 안 됐는지 테이프를 새까만 줄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멸균포를 펼치는데 그게 자기 쪽의 선 쪽에서 제일 먼 쪽부터 먼저 펼쳐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왼쪽 손으로 왼쪽, 자기 앞에 걸 제일 나중에 걸 해야 되죠. 자, 나중에 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한번 봅시다. 우리 수업할 때 계속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자, 마지막에 해당되는 건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쪽에. 왜냐하면 먼 쪽에 먼저 하면은 나중에 가까운 쪽 할 때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가 내가 도자기 안에 있는 물품에 이 먼지가 안 떨어지는데 자기 앞에 거 먼저 하고 나중에 먼 쪽을 제일 나중에 하면 손이 이렇게 가면서 거기 먼지 떨어지기 때문에 균이 같이 떨어져서 그래요. 자, 48번에 그래서 3번이에요. 자기 앞에 걸 제일 나중에 펼치는 거예요. 자, 49번에 뚜껑 있는 소독 용기 사용법 맞는 거. 자, 1번에 소독 용액을 따를 때는 바로 용기에 대고 따른 거 아니죠. 그러면 감염이 되니까 오염이 되니까 조금 띄우고 이렇게 따라야 된다. 자, 뚜껑은 필요할 때 금방 열고 닫아놔야 돼. 먼지 들어가면 그게 균이니까. 자, 2번
2번이 정답입니다. 50번에 근육주사부위로 오른 것. 자, 주로 사용,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자, 우리 외측 광근은 이 옆에 있는, 여기, 이쪽에 있는 여기 외측 광근입니다. 여기 옆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하는데 이 근육주사는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둔부, 엉덩이의 4분의 1 바깥쪽으로 외상방에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안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골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것부터 시작해서 신경하고 혈관들이 아주 복잡하게 이 골반 사이로 지나가요. 그래서 이 근육주사를 놓을 때 주로 둔부에 많이 하죠. 근데 그 둔부도 아무데나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엉덩이를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대퇴에도 놓을 수도 있고 삼각근 여기 이 팔 근육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는데 이제 엉덩이 제일 많이 넣죠. 요거는 근육주사는 성분이 강하고 양이 많은 항생제 같은 그런 데 많이 나요. 그죠? 그러면 엉덩이 뒤에 엉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혈관,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요. 이 사이로.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분이 강한 걸 많이 넣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4분의 1 이 바깥쪽에다 놔야 되는 거예요. 바깥쪽에. 근데 더 안전하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더 안전하려면 다시 4분의 이 부분인데 이걸 이제 하기 좋게는 여기 골반뼈가 있으면은 골반뼈 이렇게 해서 여기 되죠. 그러는데 이 근육 자체가 여기 뒤에 한번 보면 엉덩이를 이렇게 놓으면 이쪽 근육이 있고 이쪽 근육이 있어요. 여기 이쪽 엉덩이 근육 이쪽 근육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외측 광근은 요게예요. 이쪽이 외측 광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많이 쓰는 거는 외측 광근 이쪽을 잘 안 써요. 되게 4분의 1 하면 이쪽을 쓰죠. 그래서 요게 둔근의 배측 등배자예요. 등 쪽에 있는 걸 쓴다는 얘기예요. 옆쪽에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번에 복측은 배복자예요. 배복자. 배 쪽에. 지금 우리 배측이라고 해도 배자가 아니에요. 이건 한자이기 때문에 복이 배자예요. 배는 등배자예요. 등배자. 등 쪽에 쓴다는 얘기죠. 자, 외측 강근은 이렇게 돼가지고 허벅다리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삼각근은 여기 있는 어깨에 있는 삼각, 여기 삼각. 자, 그 다음에 대퇴직근, 이건 허벅다리 이렇게 바로 내려가는, 정면에 바로 내려가는 근이에요. 제일 많이 쓰는 게 2번. 자, 요 가운데 이쪽에. 자, 51번에